이 녹차 속에 있는 EGCG가 암 예방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는가. 이때 이제 본 효과는요. 녹차의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환자분들이 녹차라든지 커피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카페인 때문에 그래요. 이게 카페인을 먹으면 암에 혹시 안 좋지 않느냐. 그래서 평소에 커피 좋아하고 녹차 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것도 내가 암을 이제 걸렸으니까 다 끊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커피하고 녹차는 환자분들한테 오히려 권합니다. 특히 이제 녹차 같은 경우는 그 안에 EGCG라는 성분이 있어요. 에피갈로 카테킨 갈레이트라 해가지고 이게 아주 그 암을 항암 효과를 높이는, 그다음에 세포 자살률을 높이고 신생혈관 억제하고 면역을 높이고 하는 그런 효과가 EGCG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녹차는 우리 환자들이 뭐 금할 필요 없이, 또 녹차는 어때요? 내가 스트레스 받고, 우리 암 환자들 스트레스 많잖아요. 이 스트레스 줄여줄 수 있는 기능을 녹차 가지고 있거든요. 일석이조 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녹차는 우리 암 환자들한테는 제가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또 녹차가요, 우리가 항암할 때 탁솔이라든지 시스플라틴 같은 이런 항암할 때는 효과도 높여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거 할 때 위장장애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녹차는 이게 과량 먹었을 때는 위장장애도 좀씩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잘 조율을 해갖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녹차의 항암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 있나요? 이 녹차에 관해서는 아마 제가 가장 최근 논문을 한번 찾아봤어요. 2025년도에 아메리칸 저널 오브 차이나 메디신에 나와 있는 건데요. 한 43편의 논문을 메타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논문들을 검토하는 거, 메타 분석이라는 거냐. 여기에 보니까 이 녹차 속에 있는 EGCG가 암 예방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는가. 이때 이제 본 효과는요, 재발률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가, 이걸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녹차를 가지고 보니까는 한 91%의 재발률을 줄이더라, 이런 게 나와 있고, 근데 그 중에서 EGCG만 단독으로 추출해 갖고 하는 경우에 72% 정도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EGCG가 녹차 속에서 가장 주성분으로 해서 효과는 있지만, 오히려 이런 그렇게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는 녹차 속에는 EGCG 외에도 다른 뭐 폴리페놀이라든지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이 같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이럴 때 더 높아진다는 그런 결과를 발표한 논문이거든요. 우리가 꼭 EGCG를 뭐 기능식품이나 보조식품으로 먹는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녹차는 매일 이렇게 기호식품으로서 먹으면은 오히려 더 효과가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좋은 논문인 것 같아요. 녹차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녹차를 먹는 거는 끓여서 먹잖아요. 근데 이것도 녹차도 커피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가 커피가 완전히 끓는 물로 했을 때는 풍미가 좀 덜한 걸로 돼 있어요. 녹차도 마찬가지로 100도씨로 이렇게 완전히 끓여갖고 하는 것보다는 한 80도에서 85도씨에서 한 2, 3분 정도 우려내는 이 방식이 좋겠고, 근데 이게 오히려 100도씨로 해서 한 5분 이상 이렇게 끓이게 되면 오히려 쓴맛이 더 많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온도를 좀 맞추고, 그 다음에 시간을 맞추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언제 먹는 게 좋은가, 이 부분은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식사 후 간격을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띄우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고, 이럴 때가 가장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루에 먹는 양은 하루에 한 2잔에서 한 석 잔 정도가 좋은 것 같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아침, 저녁보다는 저녁에는 잠을 못 잘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식사하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이렇게 녹차 한 잔 정도 마시고, 뭐 오후에 뭐 또 좀 마시고, 너무 늦게는 마시지 말고, 이런 게 좋은 것 같고요. 레몬을 몇 방울 떨치게 되면 녹차 속에 있는 카테킨이 이렇게 좋은 효과도 있지만 위장 트러블 같은 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하면은 우리가 녹차를 잘 먹을 수도 있고 좋은 항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암 환자 녹차를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우리 암 환자들이 녹차를 먹을 때 딱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암 환자는 여러 가지 치료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간이 상당히 시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녹차도 마찬가지로 간을 통해서 이게 해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제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죠.
최근에 이제 체중이 막 이렇게 줄어들고 있을 때 녹차가 또 다이어트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중을 더 빼버릴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식이라든지 이럴 때도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녹차를 그냥 차로 마시는 게 아니고 보충제로 먹을 때는 특히 좀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EGCG 함량으로 어느 정도는 먹는 게 좋은가? 일단 800mg, 하루에 800mg을 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를테면 간이 안 좋으면 간 손상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녹차도 마찬가지로 녹차는 특히 그래요. 와파린 같은 것을 할 때 녹차 속에 있는 비타민 K를 높이는 그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와파린은 응고를 억제하기 위해서 쓰는 약이잖아요. 그런데 녹차가 그 효과를 떨어뜨려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와파린, 항응고제 쓰고 있는 분들은 녹차를 조금은 조심해야 됩니다. 녹차는 되게 이제 우리 중국 사람들이 참 녹차를 많이 먹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많이 먹죠. 그럼 되게 이제 녹차를 먹을 때는 상당히 뜨거운 거 후후 불어가면서 엄청 뜨겁게 먹죠. 근데 그게 중국 사람들이 이게 인후암이나 식도암이나 이게 좀 많거든요. 그 원인이 뜨거운 차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너무 뜨겁게 하는 것도 주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완전히 끓여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한 80도에서 85도 끓여서 할 때 가장 우리가 녹차가 EGCG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우려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먹을 때 보면 화상을 입지 않을 정도가 되는 거니까 안에 식도라든지 인후에 화상이 진행이 되고 오랫동안 염증이 생기게 되면 이게 또 암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너무 뜨겁지 않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녹차는 끓여서 이 열을 가해서 녹차가 우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러고 난 다음에 식혀서 먹는 것은 뭐 성분에는 크게 이 변화는 없을 걸로 봅니다. 녹차와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은 무엇인가요? 녹차 속에 있는 이 파이토케미칼이 EGCG잖아요. EGCG는 EGCG가 많이 들어있는, 특히 EGCG하고는 레스베라트롤, 피세틴이 같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성분들하고 같이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C 같은 걸 같이 먹게 되면 비타민 C가 이게 그 카테킨이 효과가 나야 되는데 중간에 파괴돼 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 C가 많은 음식, 귤이라든지 레몬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먹으면 좋겠고, 그리고 십자가 식물로 브로콜리라든지 케일, 그 다음에 마늘, 양파 이런 채식과 같이 먹는 게 좋겠고, 또 하나는 이제 포도라든지 블루베리 속에는 안토시아닌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녹차 속에 있는 EGCG하고 같은 작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메가3 같은 것을 이제 같이 했을 때는 흡수율이 상당히 높아지죠. 그래서 효과를 높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먹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내는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 시대가 암 환자 치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AI 같은 게 등장을 하면 사실 우리 세미나 때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면 어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생리적 변화 또 암하고 관련돼서 이런 변화를 여러 가지 팩터들하고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요. 이런 팩터들하고 서로 연관성을 연구를 이렇게 실제 연구실에서 한다고 했을 때 몇 번을 해야 되느냐 그랬더만 어제 그날 나온 게 10에 29승번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마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기 어렵잖아요. 자, 근데 이제 AI가 나오면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어떤 경우 수를 AI가 다 이렇게 해주고 AI가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어떤 암치료나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사람은 수많은 연구를 해서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AI가 확 줄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수많은 논문이 나와 있는 것을 그 중에서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가장 효과 있는 부분들을 찾아주는, 앞으로 AI가 우리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희망을 주는 부분이 아닌가, 정말 답을 찾아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요즘에 우리 환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게 지금 정확한 근거가 있는 부분인지, 이 부분이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다 보면 이게 정말 근거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부분이 있거든요. 이럴 때 AI가 상당히 도와줘요. 그러면 AI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 부분에서 나와 있는 논문들을 싹 검토해 가지고 이 부분하고 맞는가 이렇게 맞춰주기도 하고, 저희들도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을 이게 정말
근거가 제대로 있고 이런 부분인가는 AI를 통해서 한 번씩 찾아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AI가 오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차를 생각을 하지 않고 무조건 AI가 말하는 부분을 100% 받아들였을 때 AI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나와 있는 것을 종합을 해가지고 이걸 분석을 해서 알려주는 거지 AI가 어떤 실험을 하거나 해가지고서 찾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수많은 것을 그러면 수많은 것 중에서 오차가 생긴 부분을 소개를 해버렸을 때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AI가 거짓말을 잘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신봉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또 하나 제가 요즘에 AI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단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AI가 어떤 그 제품이나 어떤 식품이나 이런 부분들에 사실은 보면은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게 중요한 우선순위가 쫙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우선순위가 그래서 밀려 있는 부분들이 또 강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 우리가 의료 현장에서는 실제 큰 중요한 게 아닌데 중요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 결국 환자분들이 그것만 믿고서 와가지고 왜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안 되느냐, 왜 이것은 이렇게 안 해주느냐 말씀을 하셔서 아 이건 또 AI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네 하는 이런 생각들도 드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보를 찾고 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근데 AI는 항상 우리가 그걸 말씀드려요. 그 정보를 인용을 하되 검토를 꼭 한 번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AI가 요즘에 우리 환자분들 AI를 엄청 챗GPT 들어가셔가지고 찾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100% 신임을 하면은 안 돼요. 거기에는 그게 믿을 만한 거지만 그 믿음도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암의 정확한 게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들이 챗GPT에 자료를 넣을 때 자기의 정확한 부분들을 다 넣기는 어렵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만 가지고 넣었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검토, 몇 가지 과정의 검토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아직 정확하게 어떤 신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나오면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셔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또 아니면 이 방송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I는 도움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여기에 매달려서는 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루시라는 분이 보내주신 거네요. 당감, 연시, 대봉 등 있는데 어떤 걸 먹어야 좋은가요? 환자들은 어떤 게 좋은지, 감립차가 좋은가요? 당감. 근데 사실 감은 안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이 항암 작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감은 그렇게 크게 암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당감이나 연시 이런 것보다는 대봉, 약간 떫은 거. 이게 도움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일단 대봉도 홍시가 되잖아요. 그 연시가 되면은 단맛이 훨씬 많이 나잖아요. 그럼 당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탄닌 성분이 많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제가 권하는 것은 대봉 그리고 약간 떫은 맛이 남아있는 부분을 드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감립차는 좋아요. 감립차는 비타민C라든지 여러 가지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파이토케미칼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드시면은 좋아요. 근데 이제 감립을 딸 때 가능한 한 이제 늦은 계절에 따는 것보다는 이제 봄이나 여름 들어가기 전에 이때 따서 말린 감립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녹차를 위암 수술 후에 먹어도 되나요? 위암 수술 후에는 녹차는 조금 뒤로 미루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위암을 수술하고 나면은 위를 갖다가 전체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제 3분의 2나 절반 이상을 드러내게 돼요. 그래서 위치라든지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위를 수술할 때는 위 밑에 위에서 12장으로 넘어가는 유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제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음식이 너무 빨리 이렇게 내려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덤핑이라는 게 잘 오거든요. 근데 덤핑 증상이 오래 가는 경우는 한 1년까지 가요. 보통 이제 빠르면 6개월 내에 해결이 되고 아니면 1년 이상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녹차는 이 안에 있는 카페인도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카테킨도 들어있고. 근데 장을 자극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장을 너무 빨리 움직이게 해서 덤핑이 조금 더 악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녹차 같은 경우는 저는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먹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남숙 씨께서 보내주신 거네요. 박사님, 췌장암 환자인데 녹차 먹어도 됩니까? 녹차는 우리가 췌장암도 이렇게 유전자 변이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암은 오는 거니까 우리가 녹차 속에 있는 EGCG 이게 여러 가지 작용이 있어요. 이 세포 자살을 시키는 효과, 신생혈관을 만드는 것도 억제시켜주고, 그 다음에 세포 주기를 계속 빨리빨리 돌아가는 것. 빨리빨리 돌아가면 암세가 빨리 크는 거거든요. 이거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세포 주기 차단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런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대개 이제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암을 키우는 유전자들을 억제해주는 이런 기능을 녹차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녹차를 췌장암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구독자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울산맨이라는 분이 보내주신 건데요. 녹차 가루는 어떤가요? 하루에 티스푼 1개 정도. 예, 괜찮습니다. 그렇게 드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제 녹차를 먹을 때 우리 암 환자분들이 이렇게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불면증이 최소한 환자들 10명에 한 5, 6명 정도는 불면증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녹차를 먹을 때는 가능한 저녁에는 드시지 말고 주로 이제 낮에나 오전에 많이 드시는 것을 권해요. 그리고 이제 녹차를 먹을 때 우리 티스푼으로 이렇게 먹는다고 했는데, 이럴 때는 그냥 발효하지 않는 녹차를 드시는 게 좋다는 걸 말씀드려요. 발효를 하게 되면 일단 이 안에 들어있는 EGCG가 많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좋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우전, 녹차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 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전 다음으로 나온 게 이제 세작이죠. 세작까지는 괜찮은데 중작, 대작으로 가면은 좀 그런 성분들이 떨어지고, 특히 EGCG는요, 언제 따는 게 좋으냐면요, 그 잎이 아직 막 이제 새 잎이 나와가지고 얼마 되지 않을 때 어린 잎이 EGCG가 많아요. 그래서 우전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전을 많이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구독자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남숙님께서 아까 한번 질문하시다 또 하셨네요. 요즘 박사님, 췌장암, 유방암이 많습니다. 췌장암에 좋은 음식이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우리 췌장암은 몇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췌장암은 소화효소를 만드는 기관이고, 또 하나는 인슐린을 만들고, 또 글루카곤이라는 이런 호르몬도 만들고,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것이 췌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췌장 때 우리 소화효소가 이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통증도 심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부분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췌장암이었을 때는 췌장을 자극을 많이 안 해야 됩니다. 근데 췌장은 소화효소가 특히 동물성, 지방이라든지 단백질을 이렇게 분해하는 그런 효소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식 같은 것을 많이 하게 되면 췌장에 부담이 많이 가요. 그래서 가능한 한 육식을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채식을 많이 하게 되면 췌장에 부담을 줄여줘요. 그런데 또 췌장에서 만드는 게 또 인슐린을 만들어요. 그럼 인슐린 자극하는 것도 줄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슐린은 단당류를 많이 먹었을 때 인슐린이 자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복합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그 복합 탄수화물 속에는 우리가 충분한 영양소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골고루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췌장을 자극하지도 않으면서도 우리 몸의 영양소라든지, 그 다음에 장을 좋게 해주는 식이섬유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들을 공급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음식을 먹는다 하나하나로 찝는 것보다는 큰 기준을 해가지고 육식을 좀 가능한 피한다, 그리고 채식을 좀 더 많이 한다, 그런 개념으로 드시는 게 좋으리라고 봅니다.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우리 이종순님께서 보내주신 거네요. 항암 중에 면역이 떨어져 중단하고 있는데 의사님은 고기를 많이 먹으래서 염소탕을 먹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도움이 될까요? 예, 우리가 환자분들이 이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육식 많이 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돼지고기, 소고기 먹지 마라 막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염소는 어떻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많이 하세요. 내가 꼭 육식을 해야 된다 한다면 저는 소고기, 돼지고기보다는 염소가 낫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소나 돼지보다 염소가 낫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소나 돼지는 다 사육입니다. 사육은 안에 공간에 가둬 놓고 사료를 주는 거죠. 근데 염소는 되게 방목이거든요. 자연에 있는 풀을 그냥 뜯어먹고, 사육을 하는 경우에는 빨리 키워다니까 막 성장 호르몬, 항생제 막 이런 거 몽땅 주잖아요. 그런데 방목을 하게 되면 자연에 있는 풀을 뜯어먹는단 말이에요. 이 풀들이 오메가3라든지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목한 동물과 사육한 동물은 차이가 나요. 방목한 동물들은 되게 비린내가 많이 나요. 사육한 동물들은 비린내가 안 나요. 그 비린내가 뭐냐면요, 오메가3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육류를 먹을 때 비린내가 나는 고기를 먹는 게 꼭 우리가 육류를 해야 된다면 비린내가 나는 고기가 낫습니다. 그래서 양이라든지 이런 요즘에 양도 하지만 염소는 되게 보면 산에다 풀어놓고 키우더라고요. 그 염소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항암을 하면서 정말 먹기가 힘들고 이럴 때 또 우리가 항암을 하게 되면 암세포도 죽이지만 내 정상세포도 파괴가 되기 때문에 단백질이 조금 더 필요해요. 그거를 섭취하는 의미를 한다면 뭐 조금 드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고, 다른 육식에서 보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염소가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동물성은 포화지방산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너무 많이 먹지는 말고 회복할 수 위해서 그때만 잠깐 먹겠다 이런 의미라면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건 아마 외국에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남동생이 전립선 암이라 합니다. 임파선까지 전이를 했습니다. 호르몬 주사 끝나야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호르몬 주사가 끝날 때까지 그냥 기다리다 위험하지 않은지 너무 무서운데 선생님이 도와주세요. 근데 이분은 호르몬 주사가 끝나고 다음 치료를 어떤 치료를 하겠다는 건지 이제 그런 말씀이 없으시네요. 이게 전립선 암에 이제 전이를 했으면은 이제 림파선까지 전이면은 뭐 수술을 할 수 있었을 건데 수술을 하신 분인지 아니면은 어떤 뭐 다른 전립선 암 같은 경우는 방사선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방법을 말씀하신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면역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면역을 검사를 해가지고 내가 면역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면역이라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뭐 올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면역을 치료하는데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신다면 아주 잘못됐어요. 면역은 우리가 말하는 기력이나 체력이 아닙니다. 우리 환자분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면역은 좋아요. 그래서 그 검사해 보셨어요? 아니요, 나는요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이렇게 별로 아프지를 않아가지고, 그리고 기력도 좋고요. 뭐 운동을 해도 나 몇 시간 걸어도 한 번도 지치지도 않습니다. 그래 면역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면역하고는 다릅니다. 면역은 우리 몸 안에 면역 세포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세포가 가장 하나하나가 다 생명체예요. 그 생명체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분담을 해서 일을 해가지고 내 몸을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도 마찬가지로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있어가지고 이 세포들이 활동을 해서 내 몸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면역 세포도 면역이라는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T세포, NK세포는 앞에 나와가지고 암세포들과 바이러스와 싸우는 세포고, 뒤에 보조하는 세포들이 또 면역세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헬퍼 T셀이라는 T셀을 보조하는 세포가 있고, 또 수지상 세포, 대식 세포, 다양한 이런 세포들이 있어가지고 역할을 해요. 나라를 지킬 때 군인이 하는 역할이 있고, 경찰이 하는 역할이 있고, 또 정보만 이렇게 수집하는 이런 군인들도 있을 거고, 경찰도 있을 거고, 또 적진에 들어가 가지고 정보를 얻어오는 이런 다양한 한 나라를 지키는데도 그렇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그런 다양한 부분들. 그러면 지금 나라를 지키는데 군인이 힘이 약한지, 공군이 약한지, 해군이 약한지, 약한 부분을 강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도 어떤 부분이 약해졌는가, 아니면 취약한가. 근데 강한 부분을 우리가 더 강하게
할 필요가 별로 없고 어쨌든 암이 생겼다는 것은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취약한 부분을 먼저 보완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무턱대고 올린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검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지금 하고 있는 호르몬 치료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가 호르몬을 치료한다는 것은 전립선에 호르몬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암세포가 성장하는 신호를 차단해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신호만 차단해 주는 겁니다. 이 항호르몬제가 면역세포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이 아닙니다. 신호를 차단해서 암세포가 크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만들어져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개념은 아니죠. 그럼 이 부분들이 현재 항호르몬이 하고 있는 동안에는 죽이는 것은 내과 면역세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화를 해야죠. 일단은 그런 개념을 하시고 끝나고 나면 또 거기에 맞춰서 검사를 해가지고 뭐 잔존암이 있거나 치료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또 지금 우리 환자분이 계획하고 있는 그런 치료들을 하시면 될 겁니다.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남기신 질문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최봉자 씨께서 보내주신 거네요.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난소암인데요. 항암 치료 다 하고 약을 먹고 있는 중인데 손발이 너무 저리고 찌릿찌릿하는 증상이 너무 심해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난소암에 세포독성 항암제 잼시다빈이나 뭐 시스플라틴 뭐 어떤 약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세포독성 항암제를 쓰게 되면 우리 말초신경 손상이 옵니다. 말초신경에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전선이 있잖아요. 전선에 보면 안에 구리선이 있고 바깥에 이게 비닐막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비닐막이 전기가 새는 것을 막아주거든요. 우리 신경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가운데 신경이 있고 겉에 이 비닐막에 해당하는 신경 수초라는 게 있어요. 이게 딱 싸고 있어가지고 전기가 새지 않게끔 막아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경도 이게 전기를 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이런 항암제들이 이 신경 수초, 비닐막을 벗겨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이로 전기가 새죠. 그러니까 전기가 새니까 방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낄 때 찌릿찌릿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이 좀 더 진행이 되고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어때요? 그 정도가 심하죠. 처음에는 약간 저리저리 하는 증상 오다가 조금 있으면은 뭘 콕콕콕콕 쑤시는 것 같다가 또 이제 더 지나면은 뭐 대바늘 같은 거 팍팍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때는 정말 깜짝깜짝 놀라죠. 그리고 서서히 저 밑에서부터 발바닥에서부터 여기 서서히 위로 올라와 가지고 발목까지 올라오다가 심해지면 거의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무릎 위로 올라오는 경우는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또 무릎 원래 발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손도 오죠. 그래서 되게 이제 손목 있는 데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은 방금 원인이 뭐였어요? 이 항암제가 가지고 있는 산화물들이 수초로 벗겨낸 겁니다. 그러면 산화물이에요. 우리가 항암제가 효과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약이 어떤 효과를 내는 것보다는 우리 몸 안에 산화물을 만들어서 이 산화물이 항암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화물들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항산화제를 쓰는 겁니다. 이걸 생각해 보세요. 먼저 벗겨지기 전에 벗겨지지 않게 하는 것과 벗겨지고 난 후에 이것을 다시 비닐막을 씌우는 것은 비닐막 씌우는 게 더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료는 그런 항암제를 이런 손발 저린제 말초신경염 증상이 올 수 있다고 하는 항암제를 쓰게 되면 오기 전부터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와버린 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되게 뭐 짧으면 뭐 6개월도 갈 수 있고 아니면 몇 년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항산화제를 많이 쓰시는 게 좋아요. 이때 주로 많이 쓰는 항산화제는요, 알파리폴사. 우리가 당뇨 환자들한테 치옥사시다를 약을 씁니다. 알파리폴산이거든요. 강력한 그것도 항산화제 이런 걸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글루타치오, 그 다음에 비타민 B12 이런 것을 쓰기도 하고, 비타민 C라든지 이런 다양한 항산화제들을 많이 써주고, 음식도 이런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쓰게 되면 효과가 있고요. 또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혈액순환을 좋게 해줘야 돼요. 말초신경이 손상받았지만 그 옆에 있는 말초 혈관도 손상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게 되면 말초신경은 더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더 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족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반신욕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상당히 도움을 되겠고, 미지근한 물이다. 근데 이럴 때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뜨거운 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초신경 손상이 오면은 이런 아픈 증상도 있겠지만은 이게 감각이 둔해져요. 그래서 뜨거워도 뜨거운 줄 잘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뜨거운 물을 온도를 확인하고 발을 담그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개 39도 정도가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41도 정도까지는 잠깐은 괜찮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목욕탕 가서 그걸 생각해 보면 돼요. 온탕이 있고 열탕이 있어요. 온탕이 되게 39도입니다. 그 다음에 열탕이 41도거든요. 여러분들 열탕에다 발 들이면은 뜨겁죠. 우리가 이 심한 사람들은요, 열탕 41도도 어떻게 보면 좀 뜨겁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온탕 정도에, 그러니까 한 39도 정도면은 뭐 화상을 입는다든가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거거든요. 근데 이런데 발을 담그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좀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몸이 따뜻해져요. 몸이 따뜻해지면 혈관이 늘어나요. 그래서 혈액 공급이 잘 되면 이런 증상들이 조금 좋아지고요. 또 하나는 스트레스를 적게 받아야 돼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요.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 말초에 있는 혈관들이 수축이 와버립니다. 그러면은 혈액순환이 차단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서 관리를 하고, 또 하나는요, 상처가 나게 하면 안 됩니다. 상처가 났을 때 훨씬 상처가 더 잘 안 났고 말초신경염이 더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서 관리를 하시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하면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분한테만 말한 게 아니고 이런 항암을 시작하는 분들은 항상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방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술, 담배는 전혀 해본 적도 없고 꽤 오래전부터 계란은 유기농, 우유는 유기농 목초, 야채도 웬만하면 유기농으로 운동도 거의 일주일에 최소 5번 적당히 했고요. 그런데 췌장암 3기 진단을 작년에 받았어요. 직장 환경이 케미칼 때문에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상황이었고 진단받기 1년 정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저는 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하고 또 운이 나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답니다. 고기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탄산음료도 전혀 마시지 않았고요. 유유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예, 우리 암에 걸리신 분들이 걸리고 나면 내가 도대체 왜 암에 걸렸을까 생각해 본 분들이 많아요. 내가 잘못한 게 많다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관리는 더 잘합니다. 그런데 내가 관리를 잘했는데 걸렸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낙담을 더 많이 해요. 그리고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자기는 내가 암에 걸린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야채밖에 안 먹었고 운동 열심히 했고 스트레스 안 받았고 근데 왜 내가 암에 걸려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도 보니까는 관리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마 직장 생활이 케미칼 화학 성분들이 많은 데는 좀 리스크가 항상 있어요. 그리고 마스크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은 암에서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암세포는 산소 공급이 잘 되는 데서는 잘 안 생겨요.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서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마스크를 쓰게 되면은 어때요? 산소 공급이 조금 차단이 되죠. 그래서 또 이분은 이제 스트레스를 1년 전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는데 요 스트레스는 영향을 줬어요. 되게 이 스트레스가 암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암이 성장해 왔는데 이런 암들은 크다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암이라는 게 1cm가 됐을 때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면 뭐 0.1cm, 그 다음에 5mm, 뭐 이런 암들도 어느 순간 내 건 면역이 높아지면은 없어져 버려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은 이렇게 연구 자료들 보잖아요. 보면 이게 이제 암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부검을 해보면 이 안에 암이 있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이런 자료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것은 발견되어야 암이에요. 발견 안 되면 암이 아니에요. 단지 암 세포로 남아있는 거죠. 세포로. 그런데 이게 암으로 발전을 안 하고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세포 덩어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이 떨어지니까 그때 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암 환자들이 이렇게 상담을 할 때
암 발견하기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는가를 우리가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스트레스가 있었다. 그 부분은 영향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 화학물질. 그 다음에 이분은 소화라든지 이런 거 좋았다고 했거든요. 췌장암의 가장 많은 원인이 염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술이나 알코올도 안 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또 이제 알코올, 이 염증, 그러니까 소화장애죠.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는데 이분은 조금 억울하다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은 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암이라고 하는 거냐 원인을 정말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요분이 그럼 제가 한번 다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내 생활 습관. 우리가 노출된 것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생활 습관이 우리가 불규칙한 생활이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아침은 걸러서 먹고 저녁 몽땅 먹었다든지 그런 생활을 하면은요 오히려 암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여행을 뭐 자주 한다든지 등산을 우리가 종주 등반 같은 거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운동도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는 분들은 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차라든지 오랫동안 이렇게 떨어진 거 이런 부분이라든지요. 그리고 내 몸 안에 있는 환경, 특히 내 몸에 어떤 중금속이 있다든지 검사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원인이 다양해요. 특히 우리 그 암 덩어리 안에서 암 세포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환경이 내 그 면역 세포들이 공격할 만한 환경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몇 가지만 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했는데 왜 암에 걸렸어? 그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찾아야 돼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더 찾아야 돼요. 내가 지킬 건 다 지켰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나한테 문제였는가? 그럼 검사를 해야죠. 다양한 검사를 해가지고 찾으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생활도요, 음식부터 해가지고 쫙 한번 적어가지고 분석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나옵니다. 본인은 깨닫지 못하지만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암이라는 결과물이.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치료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분도 억울함, 내가 단순하게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곳 아니면은 스트레스 이것밖에 나한테 없는데 다른 게 걸릴 만한 게 없는데 이게 억울하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고요. 원인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한번 암 환자시면 내가 왜 암에 왔겠는가를 한번 찾아보고요. 나름대로 그걸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검사를 받아보세요. 면역도 검사를 받아보시고 중금속도 있는가 없는가 한번 보시고 또 내 안에 이 암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진행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데이터를 주는 그런 검사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한 번씩 받아보시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분은 또 췌장암이 있어요. 췌장암 같은 경우는요 조금 더 독특해요. 다른 암에 비해서. 그래서 관리도 조금 독특하게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염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유산균 같은 것을 많이 먹는다든지 그리고 또 특히 췌장암은요 암덩어리 안이 다른 암에 비해서 단단해요. 우리가 일반 암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 암을 나무라고 생각한다면 췌장암은 쇠예요, 쇠.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이 쇠를 뚫고 들어가서 공격하는 것은 나무를 뚫고 들어가서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순화나무 우리가 한 2부 정도 될까요? 훨씬 더 들어가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단단함을 가지고 비교를 했지만 췌장암은 껍질이 두껍단 말을 종종 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사 같은 것을 좀 받아보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김형렬님께서 보내주신 거네요. 박사님, 누룽지탕은 어떤가요? 우리가 이제 환자분들 저희도 이제 병원에서 누룽지를 줍니다. 누룽지를 주는데 우리가 주는 기준이 있어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식사를 하기 어려울 때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인들이 내가 누룽지를 좋아한다고 해서 저희가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항암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또 방사선을 하고 나서 구내염 같은 게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이러면은 먹기가 어려워요. 누룽지가 어떻게 보면은 부드럽게 잘 넘어가죠. 그리고 우리 특히 한국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밥하고 남은 누룽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누룽지하고는 친숙하고 친밀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누룽지를 먹는 건데 이건 이 생각을 했어요. 누룽지는 밥이에요. 그냥 밥하고 같습니다. 오히려 누룽지는 어때요? 타요. 그래서 누룽지 자체를 아무나 우리 암 환자들이 다 먹어도 된다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부드럽기 때문에
누룽지를 먹어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 어쩔 수 없으니까 먹는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누룽지는 우리가 쌀밥을 가지고 누룽지를 만드니까 이 누룽지하고 쌀밥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포도당이 많이 올라오고, 또 우리가 요즘에는 보면 백미 누룽지가 있고 현미 누룽지가 있어요. 내가 그러면 누룽지를 먹을 때 백미 누룽지보다 우리 환자분한테 권하고 싶은 것은 현미 누룽지, 누룽지를 좋아하시면 현미 누룽지를 드시는 게 좋지 않겠나. 또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정말 항암하거나 정말 힘든 상황에서 누룽지를 먹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저 내가 좋아서 먹어야 되는 건지, 그저 좋아서 먹는다면 다른 걸로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누룽지로 먹고 싶다 할 때는 현미 누룽지를 권합니다.